자, 오늘 3일차죠. 자, 여러분들 많이 오셨고, 오늘 수업도 어제처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범 강의는 기술창업론이라는 저희 교과목이고요. 이번에 기술창업론 교과목을 위해서 보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 전략이라는 책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한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술창업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이 수업은 다음 학기는 아니고요. 2021년 올해 이제 가을 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뭐 이번 시기에 같이 시범 강의를 같이 개최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9월부터 개설된다는 교과목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기술창업론 뭐 제목 보십시오. 교재 제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 전략입니다. 일단 앞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빼고 그냥 창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창업을 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뭡니까?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가지고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그걸 기반한 창업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 것이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창업 전략에 대해서는 뭐가 달라진다든지 뭐가 빠진다든지 더해진다든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창업 전략은.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떤 아이템들이 유망하고 어떤 아이템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런 분석 기반해 가지고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뭐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보고 팀을 짜 가지고 조직을 구성해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업체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기법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이 사업체를 뭐 없앨 건지 더 좀 키워볼 건지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탈출 방법을 어떻게 전략을 잡을 것이냐,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게 창업 전략입니다. 이제 이 본 교과목에서는 그 일반적인 창업 전략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해야지 성공률이 높아지겠느냐 하는 주제로 이제 책이 이제 다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뭐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또 어제랑 또 다릅니다. 그저께랑 또 다르죠. 그저께는 제가 고개가 이렇게 돌아왔었고, 어제는 이렇게였고, 오늘은 정면을 바라보게끔 오늘도 우리 직원이 아니네요. 이 소속 스태프들이 아주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아마 다음 주 우리 연합창업대학원 시범 강의 때는 더 화려한 이거 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이 섞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우리 강성원 쌤이 제일 일찍 오셨네요. 항상 부지런하십니다. 강성원 쌤 12기 강성원 쌤 오셨고, 다음에 정희경 쌤 13기시죠. 예비 신입생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 목수준 쌤도 오셨네요. 3일 연속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또 박주은 쌤도 오셨고, 오늘 다들 퇴근을 일찍 하셨습니까? 다들 일찍 오셨네요. 반갑고, 우리 또 5기에 우리 전 원후회장님이신 정우정 쌤도 오셨고, 다음에 배진성 쌤도 오셨네요. 백이선 쌤 13기입니다. 예비 신입생이시고, 우리 또 배진성 쌤이 우리 연합창업대학원 이번에 아마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연합창업대학원 이제 다음 주에 시범 강의가 일어나죠. 시범 강의 연합창업대학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잘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홍지석 쌤도 3일 연장 다 오셨네요. 정영진 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반갑습니다. 우리 권영감 쌤 지금 9대 원후회장님이시죠. 권영감 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박상현 쌤, 이문순 쌤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장이웅 쌤, 13기십니다. 예비 13기. 제가 좀 전에 우리 예비 신입생 29명에 대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어제까지는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자, 오늘 또 제가 이번 창업대학원 수업 4개 중에서 오늘 마지막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오십사 하시니까 많이 들어오셔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기달 쌤도 열심히 하시고 반갑고요. 김도하 쌤도 마찬가지로 사흘 연장으로 계속 들어오시네요. 김도하 쌤은 항상 이렇게 글이 기십니다. 제가 불편합니다. 너무 기니까. 오늘 또 명언을 남겨주시네요. 읽기는 좀 부끄럽고 나중에 다들 그냥 읽어보십시오. 자, 열심히 하시고,
우리 KHK 고강혁 쌤이시죠. 예, 고강혁 쌤도 계속 잘 열심히 들어오시네요. WJ 우리 정원재 쌤이시네요. 오기 정원재 쌤이십니다. 아이고, 반갑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한번 뵈야 되는데, 참,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 조만간에 뵙고요. 우리 배진정 쌤 근무 중에 신청하고 계시네요. 이거 회사에서 가만 놔둡니까? 근무 중에 이런 거 보시면 안 되는데. 눈치껏 잘 보십시오. 자, 인사 반갑고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팁을 드리면은 오늘은 제 사흘 동안 했었죠. 월, 화, 수, 오늘 수요일입니다만. 네, 아이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조금 제가 일찍 맞춰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8시 50분에 맞췄죠. 8시 한 48분쯤에 맞춰드릴게요. 조금만 일찍 맞춰드리고. 그래 하시고 오늘은 자,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론이라는 수업이고요. 오늘 드린 말씀은 어제 그저께 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제가 오늘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예, 혁신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나눠볼게요.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이 왜 필요하고 혁신이 뭐고 혁신은 어떤 유형이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사업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오늘 해보면은 또 혁신의 필요성 하다가 2시간에 다 지나갈 것 같긴 합니다. 이 내용들이 다 우리 기술창업론 수업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맛배기로만 짧게 2시간 정도만 맛배기로만 본다는 점 양해하시고 14기 예비 신입생분들은 이제 올 가을 학기부터 이제 이 수업에 대해서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혁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자료 보시다시피 오티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티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유명한 보청기 회사죠. 자, 보청기 혁신을 일으켰는데, 자, 오티콘은 1904년도에 설립된 덴마크의 보청기 제조업체인데, 이 1904년도 하면은 지금부터 한 거의 100년 전 아니겠습니까? 130년, 40년 전이네요. 자, 이때 귀걸이형 보청기 아주 소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 이때만 하더라도 보청기가 아주 컸습니다. 거추장스럽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난청 환자구나 이렇게 오해는 아니고 생각할 수 있게끔. 자, 실제 디서빌리티 한 사람들 장애인이라고 하죠. 장애인 그다음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몸이 좀 안 좋거나 아플 때 남들이 내가 아픈 걸 눈치 안 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죠. 내가 아픈 걸 좀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그다음 청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설문조사해 보면 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더라고요. 내가 웬만하면은 남들이 나를 시각장애인이라고 무시한다든지 이런 좀 대접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런 평이 많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난청 환자들도 자기가 이렇게 큰 장비를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저 사람 저게 뭐지? 귀가 귀머거리구나, 난청 환자구나.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색안경을 끼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차별을 당하고 뭐든지 이렇게 좀 차별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대접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티콘이 나오기 전에만 하더라도 보청기 이만희만 했는데 오티콘이 아주 소형화시킴을 해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난청 환자가 아닌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아주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 이렇게 만들므로 귀걸이형 보청기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생산량의 90%를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세계 보청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답니다. 오티콘이. 자, 잘 나가는 기업들도 당연히 위기가 오죠.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제품 잘 팔렸으니까 이거 그대로 만들어내면 10년이 지면 계속 버티죠. 잘 나가죠. 그러다가 경쟁업체 딱 생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붙잡을 수 있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보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1980년대에 경쟁업체의 귓속에 들어가는 소형 보청기가 출시됐습니다. 자, 한 7, 80년 정도 잘 먹고 살았네요. 그러니까 경쟁사에 출시한 제품을 보시면 오티콘의 귀걸이형 보청기보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장점, 오티콘보다 더 소형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사 제품이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요즘에 셀럽이라고 하죠. 이런 셀럽들이 하나 쓰고 나오면은 누구나 알 거 없이 다 따라 사지 않습니까? 돈을 내더라도 다 지갑을 열게 되는데
일반적인 셀럽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딱 끼고 나오니까 미국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불티나게 이 제품을 다 산다는 거죠. 자, 그래 오티콘 당연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자, 오티콘 엔지니어들이 주변 환경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제품이 음질 면에서 우수하다고 자만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맞서서 예전 방식을 더욱 고수하는 아집을 부렸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유율 절반 이상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이런 뭐 엔지니어링 기반한 기업들을 보면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자기들 시장을 잠식하고 침입을 해도 저걸 얼마 못 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좋고 우리 제품이 디자인이 우수하다 이런 걸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기술이 좋다라고만 딱 그렇게 빠져 있죠. 보통 엔지니어 출신들이 항상 그 함정에 빠지는 게 이런 거죠. 기술 좋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길 것이다. 절대 안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그럴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쓰기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은 사람들 등 돌립니다. 바로바로 등을 돌리거든요. 근데 기술이 별로 안 좋고 근데 좀 예쁘고 디자인 좋고 좀 그렇게 하면은 다 글로 딱 사람들이 또 빠져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기술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시장은 기술이 좌우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티콘 구조조정을 하는데 자, 더 혁신적인 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막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 다른 기업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다 뭐 여행업계 심각하니까 뭡니까? 그 에어비앤비도 구조조정 빡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규모를 줄였죠. 그다음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 좀 잘 나가다가 힘들어지면 다 구조조정 해가지고 규모를 축소시키고 조직을 아주 축소시키고 그렇게 다 노력을 합니다. 자, 조직혁신 그런 의미의 조직혁신이 일어났고요. 자, 그다음에 관료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자, 조직이 크면 클수록 어땠습니까? 조직적인 관성이 크다고 했죠. 당연히 서열이 있고 조직 체계가 있고 밑에서 누군가 말단 사월이 뭐 하나 바꿔보려고 해도 위에서 결정 올라가는데 며칠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피드백 받는데 며칠 걸리고 안 돌아갑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죠. 자, 그런 식의 조직적인 혁신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티콘은 조직적인 혁신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딱 위기를 겪고 나서 한 5년, 10년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된 보청기를 개발했다는 거죠.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가지고 소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보청기. 기존에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음질이 좋다 이런 것만 고민했었는데 거기다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가지고 소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컨트롤러를 내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진보된 뭐 제품을 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했던 거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죠. 디자인도 좋아졌고 50% 단축해가 출시 기간도 단축하고 매출액도 3배로 증가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술적인 리더로 재부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뭐 내용들이 뭐 글이 많으니까 일단 뭐 넘어갈게요. 자, 혁신이 왜 필요하냐?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진다. 뭐 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은 더 심각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렇게 하죠. 며칠 전에 우리 뭡니까? 구글 스토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앱들만 한번 보십시오. 진짜 수명이 얼마 안 되거든요. 며칠 안 가죠. 며칠 지나면 또 새로운 게임 나오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나오고. 자기가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은 또 새로운 게 업데이트돼서 나오고, 계속 그런 식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요. 자, 전통적 방식의 경쟁은 우리가 얘기하는 점진적인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이 점진적인 혁신이죠. 자, 갤럭시 시리즈 1부터 해가지고 제가 S20인데 제가 이거 언제 산지 아시죠? 올해 지금 13기 분들 수업하실 때 제가 작년 3월 달에 샀습니다. 이거는 3월인가 그때 샀습니다. 그때 우리 온라인 수업 시작할 때 기존에 제 폰이 S9이었던가요? 그랬는데 화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동영상 수업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좋은 곳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24개를 할부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돈을 붓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수업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자, 이거를 사가지고, 자, S1부터가 지금 S20인데 지금 벌써 광고 보시면 S21이 나왔죠. 21 시리즈를 해가지고 뭐, 3달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이제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케팅 전략을 왜 펼칠까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웬만한 사람들 지갑 안 냅니다. 스마트폰에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기능 비슷하고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 뭘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기면 이제 지갑을 여는 거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옛날과 그대로 써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마케팅을 펼칠 때 이제는 그렇게 펼친다는 겁니다. 3달 동안 무조건 무료로 쓰게 해줄 테니까 일단 한번 써봐라. 일단 써봐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짜로 주겠다는 그 정도까지 지금 아주 저자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그 핸드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의 지금 점진적인 혁신입니다. S1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시다 보면은 조그만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이즈만 계속 커지고 있죠. 사이즈 약간씩 커지고 카메라 성능 조금씩 좋아지고 그 다음에 편집 기능 조금씩 좋아지고 지금 S21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최초로 S 시리즈에 스마트 펜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펜은 노트에만 들어왔었죠. 삼성 노트에만 펜이 추가로 들어와 있었는데 왜냐 노트니까 좀 크니까 이제 펜도 쓰면서 펜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업할 수 있게 했는데 S 시리즈도 펜을 넣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차별성이고 자 그러니까 화면이 갈수록 시리즈가 이제 발전할수록 화면도 좀 커졌었고요. 카메라 성능 좋아졌고 편집 기능 좋아지니까 편집을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S21 시리즈에는 펜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작업할 수 있게 편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플러스 알파라는 기능을 넣었을 뿐이고 웬만한 기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웬만한 기능이 비슷비슷하다. 이게 바로 점진적인 혁신이죠. 별 차이 느끼지 않는데 조금씩 업그레이드 나간다. 그게 점진적인 혁신이고 웬만한 제품들, 기업들은 대부분의 점진적인 혁신을 합니다. 자, 이러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다음에 급진적인 혁신, 파괴적인 혁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앞으로 나오는 차세대 스마트폰인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게 뭔가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저거 돼가지고 돈을 10명 중에 8명이 돈을 주고 그 제품을 사게 되는 캐즘을 극복하는 순간이 와야지 그게 차세대 스마트폰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지금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해도 사람들이 눈높이에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차세대로 넘어갈 수가 없죠. 차세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제품이 바로 파괴적인 혁신을 이끌어낸 제품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점진적인 혁신은 변화의 시대를 맞으면서 서서히 한계를 드러낸다. 지금 벌써 스마트폰이 그렇죠. 자, S3 처음, 아이폰도 처음 나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전부 다 뛰어가서 다 줄을 서가지고 사고 했죠. 근데 지금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도 그렇고 삼성 시리즈 갤럭시 시리즈도 그렇고 새 거 나왔는데 사람들 밤을 새서 줄 서서 사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서서히 한계, 사람들이 더 이상 제품이 뛰어난 새로운 기능이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자, 이럴 경우에 결국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차세대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핸드폰 시장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계속 다들 이제 좀 시장을 보고 있다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술의 진화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폭발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고 있죠, 실제. 이 그래프 속도가 거의 무한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니까요. 자, 기술 진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인구의 생산성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산업구조 변화되고 있고. 자, 제조업 같은 거 보십시오. 자, 20세기 초는 선진국에서 거의 모든 인구가 농업에 종사했었죠. 과거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산업화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오고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대부분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죠. 다 도시로 오게 되고 60~70%가 종사했으나 최근에 20% 미만이 또 종사한다는 겁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성은 60년 비교에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고 지금은 또 무인 공장 되고 있고 다 사람들이 쫓겨나고 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다 도입이 돼가지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제어 기술자들, 컨트롤러들만 있으면 문제 없이 다 돌아가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구조, 고양시장 변화가 되고 있다.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 온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급격하게 변화된다.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것 뿐일 거고요. 자, 기술 혁신이 그래서 기업의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 하루 자고 일어났을 때 내 제품 안 팔리게 되면은 뭐 끝나는 거죠.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기술개발연구소 설립해가지고 어떻게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보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보시다시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해가지고 ICT 발달을 통해가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내가 새로운 거 만들어도 6개월을 채 못 가죠.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 당연히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들었을 때 성공할 것이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필요한 것이 시장에 대한 눈을 더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제품이 6개월 갈 것인지 6년을 갈 것인지 그 눈만 가지게 된다면은 좀 더 안심하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신제품 주기가 빨라지고요. 제품 수명 주기는 당연히 단축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기회의 창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하나 전자제품, 가전제품 하나 만들면 20년 쓰던 것을 지금은 1년도 채 안 쓰죠. 새로운 게 너무 싼 값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것 제품 만들어도 기회는 1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10년인 게 1년으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기회의 창이 너무 작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비용 대신에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너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의 허덕이다 결국에는 사업부 접고 지금 오늘도 뉴스 나왔죠. LG 스마트폰 사업부 기로에 서 있다. 지금 더 심각해졌더라고요. 결국에는 투자 비용 회수 기간 안 나온다는 겁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결국에는 다른 백색 가전에서 돈을 벌어들였던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적자 못 버티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시장의 변화는 마찬가지고요. 생산성 향상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ICT 기술 발달을 통해서 자, 촘촘한 네트워크. 자, 물리적인 공간, 시공간의 개념이 사라졌죠. 자, 이제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 자, 제가 어릴 때만 보더라도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아마 연배가 저보다 많으시니까 여러분들 아마 청년 시절에 집에 다 양옥집에 사실 때 그때 아파트 세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양옥집에 사실 때 집에 소니 뭐 프로젝터 TV 있었으면 엄청난 그 동네 유지죠. 예, 저희 동네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집에 소니 TV 있고 어제 말씀드린 파나소닉 비디오 플레이어 있고 뭐 캠코더 있고 뭐 하면 와 가서 안 만져보는 게 소원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소니 프로젝터 TV 보면 밑에 벽돌 쌓아가지고 벽돌 위에 올려놓고 이랬지 않습니까? 와 그런 빨간 벽돌도 참 구하기 힘들었는데 다 구해가지고 참 세월이 정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오늘 또 장진희 쌤도 오셨네요. 장진희 쌤도 집에 소니 텔레비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기품을 보이시는데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그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까?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제품이 소니라는 제품 자체가 돈이 있어야지만 건드려 볼 수 있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였다는 거죠. 지금 소니 차치하더라도 자동차 시장만 보십시오. 10년 전에 우리가 벤츠나 BMW 우와 이랬거든요. 지금 길거리 보시면은 현대차보다 더 많게 느껴집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벤츠죠. 길에 가다 걸리는 게 벤츠입니다. 사고 나면 무조건 벤츠입니다. 요새는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브랜드 가치를 떠나서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니도 마찬가지. 20년 전에 와 저게 있으면은 와 저거 정말 구하겠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아버지들이 외국에서 무역업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국에 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수입해서 사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딜 가서든지 소니 구하고자 하면 인터넷에다가 네이버 검색만 해보면 바로바로 나오죠. 소니 TV 요즘 누가 사노? 이런 말 합니다. 실제적으로. 엑스캔버스, LG 거를 많이 사고 이렇게 하죠. 그럼 가격도 보십시오. 옛날에 TV, 프로젝트 TV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LCD TV, PDP TV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제가 딱 기억하고 있거든요. 1,600만 원 했습니다. 저희 막내 누님이 시집 갈 때 혼수로 사갔었는데 1,600만 원짜리 TV 하나 딱 사갔거든요. 그 집에 딱 걸어놨었는데 1,600만 원이라니까 그 당시 어마어마하죠. 아마 그때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집에 아마 거들났을 겁니다. 그런 거 사주신다고.
뭐 막내 누나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자, 그런 것처럼 그 가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LED TV X캔버스 같은 좋은 거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만은 요즘에 싼 거는 50만 원대도 있고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자, 좋은 거 삽니다. 실제 인터넷 사면은 100만 원 정도 해도 75인치짜리 쫙 사죠. 보통 인치가 10만 원 단위가 되거든요. 75인치면은 7, 8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요즘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다운됐고, 이제는 다 노출되고 개방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너무 급속도로 변했고, 다 노출되어 있고, 이게 국내에만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 전 세계 브랜드들이 다 네트워크 상에서 다 이제 브랜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취사 선택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실제.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원래 단가가 100만 원이면 자기들은 100만 원짜리를 1억에 팔아먹었는데 100배 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는 절대 안 되죠. 다 노출되어 있고 공급 가격들이 다 노출되어 있고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벌어먹는 시대다. 그만큼 소비자는 좋아졌지만은 생산자는 힘들어졌고 가격 노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생산 주기 너무 짧아졌으니까 하나 만들어봐도 수익 구조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다 그냥 여기서 이제 멈추져 가지고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새로운 사업군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사업은 그렇게 진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실제 다양한 제품들을 싼 값에 얻어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재빨리 개발하고 생산하는 어려움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A라는 기업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면 B라는 기업도 조마조마해가지고 비슷한 제품 만들려고 하는데 기술력 없고 인력 없으면 못 쫓아가죠. 어떻게든 카피해가지고 난리 치려고 합니다만 결국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정말 힘든 세상에 살고 계시다고 충분히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힘들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단가 싸움을 하게 되고, 지금 또 중국이 이렇게 커버리니까 단가 싸움 자체가 안 되고요. 실제 예를 들어서 뭐 제 아는 분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사업 한 1년 동안 바짝 했지 않습니까? 마스크 사업 한다고 이제 마스크 이제 끈을 제작했는데 처음에 단가 싸움 하다가 단가를 어떻게든 뭐 부산에서 제일 싸게 해준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좀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중국 제품이 갑자기 확 물량이 들어오게 되니까 단가 싸움 아는 분은 10원 했으면 중국은 1원이랍니다. 1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가격이. 대결 자체가 안 되죠. 지금 접을까 말까 그냥 고민하고 계십니다, 실제. 너무 단가 싸움이 안 되니까. 그만큼 이게 네트워크 촘촘해진 건 좋습니다만은 공급자 입장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좀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시장 개척자가 아니고요. 대부분 후기 진입자들의 것입니다, 실제. 새로운 똑똑한 사람들이 발명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쫙 만들어내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하고 매칭이 안 되면 그 기술은 조용히 사라진다고 했죠. 조용히 사라지는 기술들을 다른 후발주자가 캐치해가지고 기술은 비슷하게 가져오되 소비자가 원했던 기술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와, 내가 원했던 거다. 그게 캐점을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것들이 대부분이 후기 진입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아이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쓰고 이런 마우스도 실제 개발자가 만들었을 때는 이거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후기에 비슷한 거 카피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을 터뜨렸죠. 실제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앞에 나와 있던 뭐 디지캘크라든지 이런 메시지 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PDA였습니다만은 이때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 버전에서 PDA가 성공을 했었죠. 그래도 성공했다 한들 말씀드린 것처럼 캐점은 극복 못했죠. 저도 PDA 안 썼습니다. 저도 안 샀고 여러분들 안 산 분들 더 많겠죠. 그 말인즉슨 캐점 극복 못하고 10명 중에 2명의 얼리 어댑터만 그 제품을 써보고 조용히 사라진 시장이 바로 이런 PDA 시장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후기 진입자들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위에 말이 득보다 실이 많은 위험 요소가 산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내가 최초니까 이 기술은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돈이 들더라도 이 기술을 쓰려면 내한테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가 자기가 확보를 안 하면은 누구든 다 카피해가지고 비슷한 제품 다 내버리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 만들 때는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특허 출원하고 등록해도 모든 안에 기술들 내용도 다 공개될 수밖에 없죠. 특허로 이제 우리가 내게 되면 공개되지만은 공개되는 반면에 이거를 따라 쓰려면 내한테 저작권료를 내가 이제 돈을 받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술 발전 속도 빨라지면은 수명 주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네트워킹 시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4차 산업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속도의 변화, 일단 범위의 변화, 영향력 변화, 지금 이때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환경에서는 자, 모든 게 열려있고 개방되어 있는 시대라면은 우리가 무조건 닫아가지고 폐쇄형 혁신을 하는 게 맞겠느냐? 우리 연구소 완전 기밀 유지 딱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해가지고 6개월 지나가지고 새로운 거 딱 만들어내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노출해가지고 개방해가지고 외부하고 협력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느냐? 후자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는 폐쇄가 절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의 기술 절대 없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고 해보시면 오픈소스 아주 많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공부해도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빅데이터 수업을 계속 합니다만 빅데이터 과정들 안에 뭐 랭귀지 이런 것들 혼자 공부해도 충분하거든요. 다 오픈소스 개발 다 공개되어 있고 그거 따라 해보면은 자기도 다 어떻게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인 것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아닌 것처럼 우리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가 내놔봤자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성공하려면은 내가 원했던 기술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했던 기술이 맞아지려면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기술이 뭔지 오픈해가지고 노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기술에 대해서. 내 기술이 지금 이 정도 상황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닙니다라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가지고 좀 바꿔서 약간 수정된 제품을 내놓고 또 피드백 받고 또 수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제품 개발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개방형 오픈 이노베이션의 형입니다. 개방형 혁신.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뭐 피보팅 혹은 뭐 린 기술의 혁신, 린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MVP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핵심적인 기능만 딱 가지고 있고 분도되게 다 빼가지고 제가 뭐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 완전 예쁘게 정말 100% 완성된 제품 만드는 게 아니고 50%만 만들어 가지고 50%에는 핵심 기능은 들어가 있죠.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보고 내가 원했던 제품 같긴 한데 이게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건 없어도 되는 기능이다. 빼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받아서 좀 수정해가지고 70% 제품 또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90%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린 프로세스 과정이죠. 그게 결국에는 개방 혁신 아닙니까? 폐쇄 혁신은 지금까지 딱 모든 거 딱 감춘 상태에서 100%짜리 제품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탁 던져주고 우리 이런 거 했으니까 너가 사 이렇게 던져주면 사람들 삽니까? 안 사죠. 그만큼 소비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캐치를 계속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결국에는 개방의 혁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혼자 떠들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또 댓글창도 안 읽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장진희 쌤이 지금 저희 집도 삼성, LG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네요. TV. 예전에 소니 안 사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요즘 TV 가격 진짜 싸죠. 저희 집 TV도 없었다가 우리 애기 때문에 TV 없앴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TV 좀 보고 싶대가지고 사지도 않았습니다. U 플러스 신청하니까 TV 공짜로 주더라고요. 65인치짜리. 크게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렸죠. 소파와 TV 리모컨과 등글개를 3일 처리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소파에 딱 한 구석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를 맨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누워있으면 집에 누가 들어와도 사람이 있는 줄 모릅니다. 소파에 싹 품어져 있으니까요. 제 몸을 보시다시피 요즘 소파를 닮아가고 있죠. 제 몸도 그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임충근 쌤도 오셨네요. 어제 마찬가지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싹 사라지시던데 보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청하신 15명 저희 출석 체크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도 출석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 주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수료증이 나갈 건데요. 일단 수료증을 제가 우리 일단 상장을 실물 상장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실물 상장을 다 만들어 놓았고 오늘까지 뭐 내일까지 일단 우리 창업대학원 지원 강의 교육을 다 들으시면은 일괄적으로 뭐 배송은 안 해드립니다. 배송 안 하고 학과에 보관해 둘 테니까 학교 오실 일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PDF 폰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뭐 카톡이든지 이메일인 문자로든지 제가 그렇게 쫙 수료증을 보내드릴게요. 수료증은 저희가 지금까지 학술 포럼 1번, 그다음 창업대학원 시범 강의 4번, 연합창업대학원 3번이니까 총 8개입니다. 모든 상이 8개입니다. 8번 다 참석하신 분들은 상을 8개 상이 아니죠. 수료증을 8개 받으실 거고, 매일매일 교육 참석자 한해서 수료증이 하나씩 나간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 하신 분들은 합계 8개를 받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나중에 제가 아마 2월달 초쯤에 우리 장학금 편성할 때, 장학생 편성, 내년 1학기 장학생 편성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학과에서 에듀포인트 자료 내십시오라고 연락이 갈 겁니다. 에듀포인트 양식을 드릴 텐데요.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부 활동했던 경력 실적들, 이런 것들 자기가 몇 편에 이제 숫자를 적어내시고 증빙자료를 다 내야 되거든요. 그 증빙이 바로 이런 수료증의 증빙자료입니다. 증빙자료 내시고, 외부 활동 자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논문 쓴 것들, 논문 쓴 자료, 논문 아무도 안 썼을 거기 때문에 논문 점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실적.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신입생 유치 활동, 이것도 점수를 크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 신입생으로 많이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한 분씩 이제 손을 잡고 오시는데, 그렇게 모시고 온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로를, 그 기여를 드린다는 거죠. 그 점수를 높게 드리고, 그게 이제 장학금에 반영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런 의미로 지금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하십시오. 예. 다 우리 기창원이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하나의 통로니까요. 예. 무조건 저희 기창원은 우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안 좋아요 눌리시지 마십시오. 예. 웬만하면은 다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다들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칠 거니까 지금 잠시 쉬었다가요. 40분이니까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시작해서 좀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
예. 자,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10분 남짓 쉬었는데 많이 쉬셨죠? 자, 근데 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뭐 지금 제가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7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7시가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제 솔직한 심정은 이걸 좀 1시간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시 학교에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외부 기관으로 나오다 보니까 딱 러시아어에 걸리는 시간이죠. 7시까지 오려면은. 그래서 뭐 원래 기본적으로 안 막히면은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시간대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5시 반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버리는 시간이 좀 많다는 생각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오히려 1시간 늦춰가지고 8시 하면은 여러분들도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좀 편안한 뭐 모습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아마 최적일 것 같습니다. 좀 마치는 시간이 좀 10시라는 좀 늦은 시간이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집에 쉬실 겸 좀 그렇게 1시간 늦추는 것도 또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일단은 뭐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계획이 7시부터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고 결제도 그렇게 다 시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 맞네요. 장진희 쌤이 퇴근 시간부터 너무 바빠요라고 하시죠.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이 수업 때문에 아마 퇴근하시고 차 타고 운전하시면서 들으면서 오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러다면 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거고요. 제 목소리가 운전할 때 자장가처럼 들리진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좀 느껴집니다. 다음 이번 행사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7시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 이제 새 학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다 하면은 뭐 저녁 시간에 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러시아로 피해가지고 8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 하는 방향으로 좀 뭐 일정을 좀 그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마친다는 점에 대해서 뭐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예. 네, 우리 박상현 쌤도 8시가 좋다 하시네요. 예. 장진희 쌤이나 박상현 쌤 두 분만 좋으시고 나머지 분들 안 좋아하시니까 2명만 대상으로 해가 8시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이시죠? 이제 혁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 여기 나온 혁신 자료를 보십시오. 자, 뭐, 주목해야 할 점은 혁신의 필요성과 파괴력은 커가지는 제한된 자원, 혁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문화, 핵심 역량에 대한 지나친 집중, 그 다음에 캐니벌라이션 이펙트, 자기 잠식 효과, 이런 거의 우려 때문에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거. 예를 들어 자기 잠식 효과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TV 얘기를 드렸으니까. 자, 우리가 브라운관 TV에서 프로젝트 TV에서 브라운관으로 넘어오고 뭐 그 시기가 비슷하죠.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파괴적 혁신이 일어났죠. 평면 TV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엔 TV 하면은 거실 한 켠에 있는 부피가 가장 컸던 가전제품 중에 하나였죠. 거실에서 제일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TV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TV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TV 장식대가 하나 필요가 있었고 문갑이 필요했었고 그 위에 TV를 올렸었고 그래서 문갑이라는 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TV를 놓기 위한 하나의 가구였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요즘 나와 있는 아파트를 보면 문갑 자체가 이제 옵션으로 안 들어와 있죠. 왜냐? 이제는 TV 부피 자체가 평면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벽에 붙이면 되는 형태니까 공간 차지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부착형 TV, 평면형 TV가 TV 시장에서는 파괴적인 혁신이죠. 기존에는 다 똑같이 이 3D 형태의 부피를 차지하는 건데 어떻게 화면을 키울 것이냐. 인치만 계속 커지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Z축에서 Z축을 없애가지고 다시 2차원으로 쫙 만들었죠. 벽에 붙이는 형태 2D로만 딱 만들어버리니까 완전 파괴적인 혁신이죠. 그러니까 처음 아까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1,600만 원 주고 그걸 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죠. 그때만 해도. 너무 대단한 기술적인 혁신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불러도 돈이 우리 누님 없었습니다만은 있는 척하고 샀었죠. 엄청 욕 들어 먹었습니다만 저한테 내가 엄청 뭐라 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기 잠식 효과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PDP 넘어서 지금 LED TV, OLED TV, 뭐 이런 것들 지금 삼성, LG가 지금 경험을 벌이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6개월 전에 만들었던 제품이 안 팔리게 됩니다. 성능은 비슷하고 옛날 것도 좋은데, 이걸 팔아먹고 자기가 수익을 벌고 난 뒤에 그 다음 제품이 버전 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출시 주기가 너무 짧죠. 이것도 수익을 아직 다 못 냈는데 다른 제품이 딱 거기 자리를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말 그대로 자기 잠식입니다. 지살깎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출시된 버전 2, 세컨 버전이 출시된 시기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실제 기업들은 그렇고요. 또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출시 주기가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실제라면. 내가 지금 이 TV를 사러 왔는데 이 TV 보니까 다음 달 되면은 새 거 나오겠네. 그러면 지금 안 살란다. 나 다음 달 되면 살란다. 요즘 자동차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 출시 주기 너무 빨라지고 있죠. 옛날에 10년 이래 되는 거 요즘에는 뭡니까? 페이스오프 지나가지고 완전 새로운 버전 나오는 게 5년도 채 안 걸립니다. 현대차는 너무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번에 새 그랜저를 샀는데 다음 달 되니까 뉴 그랜저가 나오네. 기분 별로 안 좋죠. 뭐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 안 좋은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잠식 효과 때문에. 빨리 내 그랜저를 팔아먹고 다음 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잡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다음에 혁신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기업들은 더는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다. 자, 밑에 예를 보십시오. 제록스 아시죠?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압니다. 코닥, 소니, 델, 모토로라, 노키아. 자, 여기서 사라진 기업들 몇 개 있죠. 근데 이름은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사업 방향을 완전 바꾼 기업들도 대부분이고. 자, 어제 말씀드렸던 델도 있고요. 노키아도 있고, 모토로라도 있고. 자, 델은 어땠습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을 완전 바꿨죠. 옛날 하드웨어 컴퓨터 만들어주던 대량 주문 생산 체제를 최초로 도입한 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체 조립식 컴퓨터를 쫙 납품해주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팔아가지고 이제 돈 남는 거 없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컴퓨터 안 팔고 이제는 다 소프트웨어 팔고, 다음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개념 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델이 그래 됐고, 나머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니도 이제는 워크맨 옛날 뭐 자기들 환상적인 그 시기일 때 얘기고요. 지금은 다 뭡니까? 소니도 TV 사업 없애고 이제는 자기들 TV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출력하는 거 뭡니까? 디스플레이 기능 뭐 실력들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잘하는 것 다시 잘하자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사업만 지금 살려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소니 어떻습니까? 애플처럼 지금 무인차 만든다고 열심히도 하고 있고, 이제 현대 4차 산업인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쫓아가게끔 옛날에 자기들이 한번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든 더 빨리 이 시장을 잠식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 바닥에서 아주 열심히 지금 다시 차고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들이죠. 자, 그와 반면에 애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기업들의 명함도 못 내밀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뭐 예쁜 제품도 나왔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사용하기 힘든 그런 제품들이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다 윈도우 기반이지 않습니까? 애플과는 완전 운영체제가 다르죠. 윈도우 쓰던 사람들은 애플 넘어가면 사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윈도우 기반한 사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는 거죠. 융통성이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게 지금은 강점으로 바뀌었죠. 융통성이 없고 나만의 브랜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 애플이 지금 거의 탑 레벨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하는 기업이 애플이긴 하죠. 저희 집사람도 원래 애플을 요즘 얘기하는 애플 바였는데 애플만 썼는데 지금 최근에 삼성 갤럭시로 바꾸고 나서 너무 편하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기계하고 호환이 너무 잘 되니까요. 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시대거든요. 내 기계만 가지고 뭘 하겠다.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내 기계하고 다른 기계하고 어떻게든 섞이고 연결돼야 되고 IoT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제어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가능해야 되는데 애플의 단점이 그거였죠. 애플 제품들끼리는 잘 되는데 다른 제품하고 호환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되는 반면에 앞으로는 그게 심각한 단점으로 올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더 호환성에 있어서는 좀 더 개방된 마음으로 오픈 이노베이션한 생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혁신이 그래서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술이죠. 기술에 대한 혁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실 겁니다. 기술만 개발 잘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좋은 제품 나오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잘 갈 것이다. 그런 똑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도 있다는 거죠. 제품을 새로운 거 안 만들더라도 충분히 사업 모델을 바꿔가지고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나와네요. 자,
다커스라는 의류 브랜드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다림질이 필요 없는 바지를 만들어서 패션에 별 관심이 없고 저가 의류를 구매를 선호하는 남성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했다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졌죠. 남자들 돈 많이 벌어오는 게 남자들이 실제 뭐 이런 차별적인 말씀은 그렇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남편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고 그 집안에 돈을 벌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오지만 정작 본인에게 투자를 많이 안 하시죠. 옷 같은 거 그냥 대충 입고 부인이 사주는 거 그냥 입고 다니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옷 입고 왔죠. 저 사흘 때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안에 스웨터는 바꿔 입었습니다만은 일부러 아침마다 스웨터는 바꿔 입고 옵니다. 안에 셔츠하고는. 그래야지 욕 안 들어먹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생각해가지고 입고 온 건데 외투는 똑같이 어제나 사흘 전에 올겨울 계속 이거 입고 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자 이것처럼 남자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투자를 잘 안 하죠. 예. 그런 거 이제 그런 남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남자들한테 돈을 지갑을 열게 할 것이냐 그 고민을 했다는 거죠. 새로운 제품 만드는 게 아니었었고요. 자 어떻게 했느냐. 자 남자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이는 시선들이 있죠. 특히 남편분들 아침에 다림질 안 된 셔츠 입고 나가면 직장에서 좀 부끄럽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림질 할 땐 저는 항상 그래서 세탁소에 그냥 셔츠를 맡깁니다. 다림질 항상 깨끗하게 해오니까요. 자, 저희 집사는 욕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집사는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예. 다림질이 필요 없는 바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남자들이 원했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다림질 한다고 맨날 세탁소에 맡기고 부인들이 힘들게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품에서 빨래하고 나서 다림질 필요 없는 제품이 딱 나오니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죠. 남자들이 지갑을 안 열어서 내 지갑을 딱 여니까 이거는 기술에 대한 혁신이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만 바꾸는데도 이렇게 시장이 확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거 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제 다리는 안 보입니다만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잭필드 바지만 있습니다. 숨 쉬는 바지라고 아시죠? 요즘 저도 살이 쪄가지고 배가 볼록볼록 나가지고 밥 먹고 나면 벨트를 항상 탁 푸는데 숨 쉬는 바지 벨트 허리춤에 고무줄 달려가지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남자분도 아시는데 제가 이 바지를 입은 게 결혼하면서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넘었습니다. 이 바지만 입습니다. 지금 7년 전에 산 바지 계속 매년 입습니다. 여름용 바지, 겨울용 바지 딱 2개 있는데 이게 세네 벌에 해가지고 뭐 5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 벌에 1만 원 남짓하죠. 엄청 싸지 않습니까? 엄청 싸고 엄청 편하니까 그러니까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닙니다. 옛날에 그 돈 비싼 바지 입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가격을 넘어서서 편하고 기능성 있는 바지들을 싼 값에 제공해주는 그런 브랜드를 돈을 낸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됩니다. 또 웃긴 얘기가 저희 아버님이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항상 허리 벨트를 자동 벨트를 하셨거든요. 따락 소리 나는 거 따락 하고 풀 때 탁 눌리면 착 펼쳐지는 거. 정말 그 아버님 같이 다니면 밥 먹고 나시면 딱 푸시는데 소리 나고 그러면 정말 좀 부끄러웠거든요. 왜 격식 없이 저런 벨트를 하고 다니시나 했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한 걸 아시니까 남자분들이 이런 데는 돈을 쓰시죠. 아버지 마음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살아계실 때 이해를 해드릴 걸 그랬습니다. 참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죠. 치약을 만드는 기업도 과거에는 충치 예방하고 입냄새 제거에만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치아 미백이라는 가치를 추가로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갑을 열게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페리오 치약, 무슨 치약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보면 다양한 군들이 있죠. 이빨 하얗게 해주는 미백 치약들. 이제는 사람들이 충치라든지 입냄새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하는 분야가 됐다는 거죠. 워낙 치약들이 잘 나오니까. 그런 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 기본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시킬 것이냐. 미백에 우리 핵심을 가져가겠다. 그런 제품도 나오니까 여성분들이 좋다 해가지고 다 돈을 내고 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혁신이 기술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도 충분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혁신의 패러다임을 보시면은 좌측이 기존이고요. 우측이 오늘날의 핵심 패러다임입니다. 자, 오늘날 것만 볼까요? 자, 제조합적 혁신이다. 다음에 고객 가치를 만들어낸다. 다음에 고객의 경험 주기 전반에 대해서 혁신을 일으킨다. 다음에 시장에서 실질적인 선도를 일으키겠다. 자, 과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자, 제조업에 대한 반대말이 자, 기술 혁신을 통한 발명이었죠. 발명. 없는 것들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출시해내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었죠. 왜냐?
네트워크가 없었고 시장이 노출 안 됐고 외국 글로벌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글로벌 미국 어떻습니까? 딱 간단한 예로 일본 보따리 상들 일본 가가지고 뭐 100엔씩 가가지고 딱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10,000원에 팔아먹죠. 사람들이 우와 신기해가지고 돈을 주고 삽니다. 10배짜리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게 결국에는 기술 혁신과 발명이죠. 발명. 그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없던 것을 자기가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것처럼 딱 이렇게 내놓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발견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연결되어 있고 다 나오거든요. 아, 저거 어떤 건데 이거 모방했네. 이렇게 결과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좋게 만들어 줄 것이냐. 밑에 있죠.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해 줄 것이냐. 새로운 사업용의 발굴이 아니고요.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진 것이 4차 산업에 얘기하는 ICBM,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우리에게 서비스 해주는 것처럼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제 친구가 떡볶이집을 했었습니다. 77떡볶이라는 제 고향 친구인데 고향에서 하고 있었는데 자, 올해부터 해가지고 작년 6월이네요. 작년 6월인가 7월 달부터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결국에는 그 상호를 가게를 접었죠. 가게를 접고 가게란 말은 뭡니까? 오프라인인 거거든요. 오프라인 시장을 접고 지금 그 친구가 뭐 하느냐? 그냥 퀵 배달만 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실제 배달의 민족에 자기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자로 퀵 서비스 업체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퀵만 합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해봤을 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에 내는 수수료라든지 이렇게 뭡니까? 뭐 위에 광고 위로 올리고 하면 돈을 또 계속 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이 무시 못한다 하더라고요. 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예전만큼 지난달만큼 수익도 안 벌어지고 결국은 고민하다가 그냥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는 퀵 시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퀵 시장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게 매장 유지하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자, 기존에 우리가 퀵 시장 새로운 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서비스해주는 시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없었던 시장이거든요. 이런 우리 소비자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퀵 시장을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돈벌이가 오프라인 시장 접어도 자기는 돈벌이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그 소비자적인 가치가 큽니까?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런 식의 가격 고객 가치가 창출되고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선발 진입보다는 시장에서 실질적 선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선도라는 말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이거였는데 기존의 물리적 선발 진입은 뭡니까? 기술 레벨이 이렇게 높았다는 거죠. 소비자가 원했던 건 이 정도 레벨이면 됐었는데 안 맞아지죠. 결국에는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라지는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기술이 하이 레벨도 아니고 미드 레벨만 오더라도 사람들 눈높이에 맞으니까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이 결국에는 살아남는 것이다. 그게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됩니다. 이제는 소비자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게끔 사람들이 시장을 계속 보고 소비자 피드백 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린 기술 개발이고 그런 쪽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조업체 혁신은 말씀드렸고요. 뒤로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 자료를 보실 거니까. 자, 이어서부터 혁신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 혁신, 공정 혁신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품 혁신은 실제 기술에 대한 개발이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혁신시키겠다. 자, product innovation 맞습니다. 제품 혁신을 통해서 가치가 고객에 전달됨으로써 기존 시장을 혹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 자, 가치의 정의를 볼까요? 제품에 포함된 새로운 기능이나 향상된 제품의 성질, 품질, 디자인 등을 통해서 충족되는 고객의 요구를 우리가 가치라고 하고, 제품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자, 새로운 기능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제품 혁신이죠. 자, 유선 전화기에서 휴대전화, 이동성이 부과되죠. 실제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게끔 해버리니까 엄청난 혁신입니다.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에서 노트북으로 딱 진화돼 버리니까 엄청나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노트북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태블릿으로 갔다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으로 모든 게 통합이 돼버렸죠. 자, 휴대전화, 유선전화기 모든 게 스마트폰이 직접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완성품이 스마트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정말 진실된 파괴적 혁신인데 이것을 넘어지는 차세대 스마트폰 감을 잡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걸로도 충분한데 앞으로 뭐가 될 것이냐. 너무 감 잡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 노트북, 저기도 노트북으로 강의를 합니다만은, 자, 웬만한 작업을 이제 노트북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컴퓨터로 하는 것이 노트북으로 다 이제 들어올 수 있죠. 요즘에 워낙 스펙이 좋으니까. 그래도 뭐 노트북 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합니다만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실제. 그래서 실제적인 무슨 작업을 하고 업무를 보시려면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동하실 때는 좀 힘들다는 거 충분히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다음 제품 혁신 말고 공정 혁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하는 겁니다. 자,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작업 방법이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프로세스 흐름 같은 것에 공정상의 변화를 주는 거,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옛날 포드 자동차에서는 대량 생산 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엄청나게 혁신을 줬었죠.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 혁신이 될 것이고, CAD도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입니다. 자, 기존에 옛날 제도관이라고 있었죠. 제도실도 있었고, 자, 제도판에다가 줄 긋고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직접 했었습니다. 그게 컴퓨터가 개발되고 제도 프로그램이 딱 CAD가 개발되면 해가지고 글로 샥 다 들어가면 해가지고 능률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 설계 시간 단축 어마어마하게 단축됐었죠. 이런 것처럼 공정도 혁신이 될 수 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기술혁신 주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혁신 주기, 그다음에 뭡니까? 기술개발 주기 이런 게 있었죠. 어제는 4단계였습니다. 오늘은 유동기, 과도기, 경화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유동기는 공정혁신을 잡고 제품혁신이 큰 과정이 유동기. 그러니까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지금 핸드폰 만든다고 난립니다. 핸드폰을 예를 든 거네요. 핸드폰을 만드는 시대고, 과도기가 돼버리면은 공정혁신이 크고 제품혁신이 적은 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PDA하고 스마트폰 남습니다. 결국에는 경화기가 돼버리면 공정혁신, 제품혁신 모두 적은, 결국 살아남는 것은 결국에는 스마트폰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유동기, 과도기, 경화기를 겪으면 결국에는 스마트폰만 이렇게 쭉 추이를 와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나머지는 캐즘을 넘지 못한 겁니다. 대중화가 되지 못했던 제품들이죠. 보시다시피 PDA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 일종의 뭐 블랙베리인 거네요. 블랙베리 아시죠? 림에서 나온 블랙베리. 저도 집에 블랙베리 공기계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에 쓰다가 삼성 갤럭시 시리즈 나올 때쯤에 그때마다라도 스마트폰이 대세가 될 것이다 아니다 기로했었거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때마다 모토로라도 있었고요. 노키아도 있었고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완전 지배를 했던 거였고, 그때 블랙베리 사가지고 잘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지금 봐도 예쁩니다. 블랙베리는 디자인이 정말 예쁘죠. 예, 아직 그런 향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놓지 못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 경화기에 들어섰죠. 자, 급진적인 제품 혁신으로 해가지고 혁신 주기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데, 다시 유동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갈까 말까 계속 이 기로에 있는 게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자, 최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경화기에 들어섰죠, 벌써. 지금 경화기를 넘어섰습니다. 자동차는 유동기에 들어섰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하고 애플하고 손잡아가지고, 자, 무인차를 만들겠다. 무인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 일단 네이버에서도 만들고 있고, 뭐 난립니다. 테슬라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최근에 다이슨에서도 뭐 전기차 만든다고 했다가 철수했고요. 그런 것처럼 유동기에 와 있죠. 모든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고 전자회사들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자기 고유의 브랜드 만든다고 지금 난립니다. 유동기에 벌써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되는 게 IT 회사들이 자동차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라는 것이 요즘에 CES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CES 2021에 자동차 기업들이 CES 들어온다는 거죠. 모터쇼에 안 나가고요. 기존에 자동차는 무조건 모터쇼에 나가지고 자기 제품 광고하고 이랬었는데, 모터쇼에 나오는 회사들이 절반으로 줄고요. 그 절반이, 자, 미국 전기전자 박람회 CES에 출시한다는 겁니다. 전기전자 박람회인데 왜 자동차가 나가느냐? 이제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다, 전기제품이다라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차도 보십시오.
전기 제품, 뭐 ECU 조금만 나가버리면 자동차 무용지물입니다. 옛날에는 다 기계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비소감이 아이씨 어떻게 해야 조립을 해냈죠. 근데 지금은 자기 브랜드 회사 안 가면은 못 만지게 돼 있습니다. 못 만집니다.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도 잘 없고요. 그만큼 너무 정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 전자제품이다. 차를 타보셔도 알죠. 뭐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뭐 시트 포지션부터 해가 쫙 다 주죠. 그다음에 뭐 댐퍼 시스템, 그다음에 충격 흡수 시스템 다 모든 게 전기 회로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제어를 다 하고 있죠. 그만큼 기계적인 내용들은 많이 빠지고 빠진다는 내용보다는 그 기본적인 기계적인 내용을 전자 파트에서 아주 서포트를 많이 해줌으로 해가지고 더 안락한 차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IT 회사들이 이제는 돈벌이를 자동차 쪽으로 지금 던져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자, 이제 경화기에 들어섰고요. 경화기에서 아까 유동기로 넘어왔다고 했죠. 경화기에 들어섰고 자, 카쉐어링 업체 보시면은 이제 다 전기차 충전한다고 난리고요. 자, 이건 옛날 자료이긴 합니다만 GM이랑 LG랑 손을 잡고 있고 지금은 애플이랑 현대랑 손을 잡고 있고 다음에 자, LG랑 왜 잡았겠습니까? LG가 워낙 배터리가 최강 업체이기 때문에 LGM에서는 전기차 대비해가지고 배터리 최공업체인 LG랑 손잡아가지고 배터리 우선적인 공급을 받겠다. 안정적인 공급을 받겠다. 그런 의미로 잡았었고요. 자, 보시다시피 자동차에 이제는 안에 키워드들 보십시오. 기계적인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충전기, 카쉐어링, 그다음에 이제 모터 들어가죠. 배터리 들어가죠. 그다음에 오디오,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내용들. LG전자 제일 잘하는 게 디스플레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차차 앞에 대시보드에 전체가 쫙 풀 LED를 다 감싸고 이제는 물리적인 백미러도 사라지고 백미러 대신에 안에 카메라를 넣고 그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도 들어오게 되고 근데 앞에 백미러도 이게 물리적인 백미러가 아니고 뒤에 카메라 가지고 카메라를 비춰주는 하나의 출력물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 기계적인 장비가 아니고 전자장비다 이렇게 차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계기판도 옛날에는 무식한 계기판 하나 있는데 이제는 자기 기분에 따라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빨간색 스포츠 모드 바뀌었다가 아니면 세단 모드 바뀌었다가 그냥 크루즈 모드 바뀌었다가 편안하게 디자인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차 한 대 사고도 서너 가지 디자인을 자기가 누려볼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 이 디자인이 자기만 그렇겠습니까? 공유 경제 시대, 공유 구독 경제 시대로 가버리면은 내 차가 아닌 개념이 돼버리면은 자, 요즘 최근에 현대차에서 소나타 처음에 출시할 때 스마트폰으로 차 문 열 수 있게 만들었었죠. 자, 스마트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스마트폰에 그 고유의 키만 줘버리면 그 키를 누구한테나 다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받았을 때는 나는 좀 스포츠 성능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제가 타면은 차가 스포츠카 형태로 안에 디자인이 바뀌고 배기음도 바뀌고 그렇게 바뀌고 또 다른 제 부인이 타게 되면 아주 안락한 차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게 안에 소프트웨어만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D 프린터로 차체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외형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동차 문화가 바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채팅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박주은 쌤도 셔츠는 무조건 세탁소에 맡기시네요. 안 해주시네요. 남편분, 본인 셔츠를 맡긴다는 겁니까? 남편분 셔츠를 맡긴다는 겁니까? 좀 해주십시오. 다림질. 넥타이도 지퍼된 거 있습니다. 그까지는 좀 너무 하고요. 중학생도 아니고. 자, 차세대 스마트폰 기대가 커지고 있죠. 실제.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실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세가 될 것이냐. 대세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선뜻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거 사려고 내가 200만 원 할부로 할까 그런 고민이 되는 제품이 별로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상한가 계속 나오네요. 기아차는 애플카 생산설에 시총 10위권 내까지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해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사들이죠. 자, 전 세계 기업인 애플하고 현대기아가 지금 손을 잡는다. 그럼 현대기아차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실제. 자, 기계적인 내용들 현대기아에서 마련을 하고 정기적인 서포트를 애플에서 해준다. 그럼 어마어마한 전기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인 전기차가.
자, 저도 현대차주를 주식을 못 산 게 억울하다. 형진이 쌤. 삼성 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은. 다들 뭐 주식을 안 해서 제가 무슨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자, 다음에 급진적 혁신, 점진적 혁신. 아까 다 말씀드렸죠. 자, 급진적인 점진적 혁신 됐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하죠. 자, 점진적 혁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 뭐 그냥 자동차로 보죠. 자동차 옛날 내연기관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부터 해가지고 쭉 발명을 하면서 계속 개발되어 왔죠. 그다음에 엔진 우리 현대차로 치면은 세타 엔진, 베타 엔진 이렇게 만들면서 엔진 개발 계속 해 나갔고. 그러면 옛날에 뭐 12기통부터 해가지고 계속 기통수는 줄여 나갔죠. 기통수는 줄여 나가다가 출력은 더 키우고 터보 넣고 뭐 슈퍼차저 넣고 해가지고 출력은 키우고 연료 소비는 적으면서 출력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오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연료 소비는 적고 출력이 많이 나오고 결국 그 값이 나오는 결과값이 결국은 뭡니까? 연비 아니겠습니까? 연비를 리터당 옛날에는 뭐 3km, 4km 미국차 옛날 그 12기통수 타면요 기름 줄줄 붓고 다닌다고 하죠. 실제 길거리에 만 땅을 채워도 뭐 200km도 채 못 간다는 거죠. 100km 정도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100km면 어딥니까? 뭐 진주 좀 더 갑니까? 그 가서 또 만 땅 채워야 되고 기름값만 서울까지 가려면 한 50만 원 들겠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를 줘도 못 할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길거리에 들고 나도 무섭죠. 소리는 엄청난 걸걸걸 하죠. 12기통이니까 엄청난 위압감을 주는 소리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는 8기통, 6기통까지 이제 4기통 지금 나와 있는 국산차 수입차 대부분이 4기통 아니겠습니까? 4개 실린더 가지고 출력이 엄청 옛날 차 정도의 출력이 나오니까 그만큼 기술 개발이 된 겁니다. 결국은 그게 점진적인 혁신이죠. 엔진에 대해서 출력을 어떻게 계속 할 것이냐. 점진적으로 혁신시키다가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딱 터짐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사기였구나. 이 연비 다 사기였구나. 이래가지고 디젤 게이트 터지면서 국내 전 세계 디젤 차량들 쫙 주가 떨어졌죠. 폭스바겐, 아우디 폭스바겐 아직도 우리나라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길거리 보시면은 폭스바겐, 아우디 차 별로 안 보이죠. 다 벤츠, BMW밖에 없죠. 그만큼 이 장난 한번 치면은 이미지 회복하기 워낙 힘듭니다, 실제. 자, 그게 점진적 혁신이고 이에 비해서 급진적인 혁신 혹은 파괴적인 혁신이 뭐겠습니까?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을 빼버리고 기계적인 장비를 빼버리고 거기에 모터를 넣는 테슬라 같은 자동차 모터를 대신해서 넣음으로 해가지고 기름을 안 넣고 전기 충전을 꽂음으로 해가지고 차가 갈 수 있게끔 해줘 되지 않겠냐 라고 옛날 상상만 했었는데 그거를 테슬라가 성공을 시켜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회사가 돼버렸죠. 지금 전 세계 부자 몇 위에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최근 들어가지고. 네, 그게 결국엔 자동차 시장에서의 급진적인 혁신이다. 보시다시피 자, 점진적 혁신은 이렇게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가다가 불연속 딱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술 혁신은 수준은 낮습니다만은 연결성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전기차 만들었을 때 수준은 많이 낮았습니다. 너무 연비라고 그때 연비는 아니겠죠. 표현이 연비는 아닌데 한번 충전했을 때 30km, 100km도 안 갔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거 어째 타고 다니냐. 그래서 사람들 전기차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현대차, 전기차 나오는 거 타보십시오. 꽤 많이 갑니다. 한번 충전하면 300km, 400km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너무 플락츄에이션이 심하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조마조마합니다. 실제. 우리가 기름 넣고 불 들어왔을 때 조마조마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전기차 타시면은 실제 고속도로 쫙 달려보면 조마조마합니다. 갑자기 원래는 남아있는 마일리지 그게 200km 떠 있다가 확 속도 밟으면 갑자기 150으로 쫙 떨어지거든요. 그게 수치가.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실제. 아랫게 차가 고장났을 때도 갑자기 냉각수 불 딱 들어오면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니까 조마조마 해가지고 식은땀이 쫙 나면서 등에 딱 겨울인데도, 그 추운 겨울인데도 시트도 안 틀었거든. 차가 지금 이상하니까. 그 추운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 집까지 덜덜 떨면서 갔었습니다. 그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차 이상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 상태입니다. 실제 주변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요.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일리지 정보가 자기는 아직 못 믿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만 신뢰감을 주게 된다면은 사람들 전기차 아주 많이 살 겁니다, 실제 그래 지금 전기차는 사셔도 장거리 못 뛰시죠. 장거리 뛸 수 있을 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단거리 위주로 출퇴근 위주로만
해도 뭐 충분합니다만은 장거리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불연석이 생겨가지고 전기차가 지금 갔습니다만은 이 정도 수준의 가솔린 엔진 수준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조만간에 그걸 확 넘어서 버리겠죠. 이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세상의 10명 중에 9명이 들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가 10명 중에 9명이 전기차 타고 나머지 1명은 내연기관 차를 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폐쇄형 혁신, 개방 혁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폐쇄형 혁신. 이거는 뭐 옛날엔 가능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들만 모여가지고 우리 기술만 가지고 새로운 거 버전업,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제품 출시해내면 그걸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돈 주고 샀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개방의 혁신이 돼버리니까 내가 못하는 거 우리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기술 개발하는 바에야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기술 사와가지고 우리 이름 붙여가지고 파면은 그게 더 효율이 좋지 않겠나.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다 개방된 사회에서 살고 있고 오픈소스 개념도 그런 거고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내가 개발한 것을 나는 공짜로 그냥 제공해가지고 남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바보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멀리 내다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테슬라도 그랬었고요. 테슬라 전기차 만들 때 전기차 개발 노하우들 오픈소스로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따라할 때면 그냥 다 따라 만들어라.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시장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시장이 열려야지 내 제품을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시장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사주기 때문에 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매칭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눈높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픈소스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들 다 봐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 홍보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홍보해서 사람들 눈높이를 맞춰놓고 자 결국에는 사람들 눈높이 여기였는데 오픈소스를 해버리면은 내 기술은 이만큼 있다는 거죠. 사람들 어떻습니까? 눈높이 안 맞으니까 이 기술은 사라지는 기술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오픈소스 해주니까 사람들이 눈높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 저런 게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따라 올라가면 결국에는 매칭돼가지고 이 좋은 기술이 널리 퍼지는 기술이 될 수 있다. 그게 시장에 만들어지는 거고 오픈소스를 하는 이유들이 다 그겁니다.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높이를 맞춰주자, 높여주자 하는 취지로 나온 게 취지로 나온다기보다는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기법이 오픈소스인 거죠. 결국에는. 자, 테슬라도 그렇게 다 노하우를 공개를 하고 했지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전기차 충전소는 전 세계 테슬라를 독점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만 자기가 독점권을 갖겠다.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 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름 넣듯이 충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전은 테슬라에서만 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버리면 완전히 자기 독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숨어있는 깊은 뜻은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부로의 혁신, 외부로의 혁신이 있는데 자, 우리가 만든 것을 뭐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로의 혁신은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들고 와가지고 서로 융합해서 내 브랜드 붙여가지고 팔고 그래 되면 서로 좋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외부로의 혁신을 많이 하죠, 실제. 대기업들 어떻습니까? 대기업들도 그렇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 C랩, 크리에이티브 랩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외부로의 혁신이죠. 삼성도 뛰어난 인재들 많습니다만은 얼마나 똑똑한 애들 많습니까?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우리 기계과, 부산대 기계과 같은 경우도 상위권, 성적 높은 애들이 대부분 삼성 많이 갑니다. 삼성전자 많이 가고 현대차도 많이 갑니다만은 그래도 이 친구들이 가서 모든 걸 다 개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못하는 분야는 또 인재를 고용해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잘하는 기업한테 투자해가지고 우리 인재 개발해가지고 10년 고생할 거 1년이면 완성할 수 있는 게 외부로의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업들일수록 이제는 외부로 해서 다 기술도 사가지고 자기 거 인양해가지고 팔아먹죠. 그다음 투자해가지고 그 기업이 커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 바로 그냥 받아먹고 돈이 많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업들뿐만이 아니고요. 돈 많은 은행권들 다 보면 이제 투자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은행 이름들 많이 올라가죠. IBK 창공도 그렇고 이런 투자 회사들이 아니었는데 은행권인데도 이제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업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지분을 자기들이 먹고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왜 은행권들이라 하겠습니까? 돈은 있고 이제는 대출이자도 안 넣고 사람들 돈도 안 빌리고 은행에 사람들 돈을 안 맡기죠. 그러니까 수익이 옛날만큼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을 다시 원상복귀를 할까 회복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벤처기업들 워낙 많이 나오니까 성공할 만한 기업들에 투자해가지고 10배만 벌어먹어도 옛날에 은행에서 이자놀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수익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외부로의 혁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뭐 그림이 되어 있는데, 자, 폐쇄형 혁신 좋죠? 우리 기술만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딱 나오면 우리 기술에 최적화된 제품이 딱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시장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근데 개방 혁신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죠. 뭐 그림을 그냥 예를 들어서 해놓은 건데, 자, 내부 기술 기반으로 하다가 외부의 기술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 내부 기술이 스피노프 돼가지고 새로운 기업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게 스피노프 된 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기존 시장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실제 외부로의 이런 개방의 혁신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7.8기, 그 다음에 통로 원리, 뭐 하다 보면 통로 원리가 뭡니까? 코리더 프린시플이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해도 내가 처음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창업을 해보니까 이 아이템 별로 가망성 없네. 결국에는 피보트 해가지고 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통로 원리 아닙니까? 통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린 절대 알 수가 없다. 일단 창업을 해보고 그 시장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하는 게 통로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런 폐쇄 혁신에 비해서 개방 혁신 통로 원리가 더 다양하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다양하게 정보도 받아볼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피보팅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돈벌이 되겠다가 스피노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삼성에서도 스피노프 기업들이 계속 투자해가지고 유치하는 게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이죠. 더 큰 시장을 내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제 새끼 호랑이를 키운다는 말을 했죠. 이놈이 지금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신생 벤처 기업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이 아이디어가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대기업에서는 아무리 반짝반짝해도 지배 구조 때문에 조직적인 관성 때문에 함부로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바꿔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사내 벤처, 사내 기업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것들 어떻게든 독립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월급도 1년치 다 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뭐 출퇴근 신경 안 쓴 기업도 많고요. 사내 벤처들은. 1년 동안, 3년 동안 월급 줄 테니까 월급 받고 회사 안 나오고 너 그냥 어떻게든 만들어봐라. 그게 크면은 서로서로 좋은 거지, 결국에는. 그게 스피노프 개념입니다. 뒤에 뭐 통로 원리가 나오네요. 뭐 이것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다들 막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일단 좀 뭐 채팅창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장진희 쌤 들었고 자, 강성훈 쌤도 4D 프린터 자체로 자율주행차 기대됩니다. 예, 재밌을 것 같죠? 실제로 이게 캐즘을 넘어설 거냐, 안 넘어설 거냐. 캐즘을 넘어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캐즘 넘어지기 전에 기술 혁신된 제품도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김선주 쌤 신입생이시네요. 너무 웃겨요, 잭필드. 잭필드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 편한 바지입니다. 여성분들은 잭필드가 없어가지고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잭필드 최고입니다. 제가 입어본 바지 중에서는 최고네요. 자, 울산은 현대차가 주였는데 요즘 울산에도 벤츠가 많이 보인다. 전기차는 아직 많이 보이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그렇죠, 실제. 울산 정말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현대차 있는데 그 벤츠가 늘었단 말은 그만큼 울산도 많이 정말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실제 울산이 그렇습니다. 저도 창업 심사하러 울산은 많이 안 갔긴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심사 의뢰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 울산도 기존에는 창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중공업이 있었죠. 현대차가 있었기 때문에 창업 안 해도 이 두 개의 기업이 울산을 먹여 살렸었는데 이제는 먹여 살릴 만큼 나오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러면 나는 또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창업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린다는 겁니다. 이런 창업 지원 기관들도 생기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또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 해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세 개가 연합해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울산도 더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창업 쪽으로 더 문화가 많이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동남권 메가시티 심사를 제가 했었는데요. 보니까 울산 지역도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들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이게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내년부터가 지금 뭐 TV 광고에 동남권 메가시티 많이 하죠. 아마 이게
연례 행사처럼 해가지고 꾸준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들 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도 출품해가지고 좀 뭐 성능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해보십시오. 자, 요즘 벤츠가 대세인데 타고 싶네요. 제가 태워줄 수는 없고요. 자, 울산은 수소 허브 도시 선포하던데 수소 산업에 역점 주는 듯 하더라고요. 우리 또 이 관계자가 되시니까 또 좋은 정보를 주시네요. 또 이 정보 보시고 또 이런 또 주식 사실라 또 거짓 정보면 안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박준 쌤은 또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니까. 자, 그렇고. 자, 뭐, 제가 오늘 수업은 방금 말씀드린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도 똑같고, 옷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제가 집에 가서 유튜브 하는 거 다시 들어보니까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말을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적고 하니까 막 혼자 떠들던데 안 그래보려고 오늘은 조금 말을 천천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잠시 잊어버리면 또 말이 빨라집니다. 이 무식한 경상도 남자들이 대부분 이런데 좀 고상한 서울 남자처럼 아무리 해보려 해도 이게 본성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고 사흘 동안 들어주신다고 고마웠고요. 뭐 똑같은 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실제 수업에 여러분들 올해 3월부터 수업 들어오시면은 신입생들은 뭐 다른 내용을 어떻게든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저도 많이 준비를 많이 해볼 거고요. 해보고 여러분들도 뭐 그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많이 예습 복습 많이 해주시고 뭐 딱히 뭐 레포트도 제가 목표는 3번 정도 내드릴 텐데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재밌는 내용으로 레포트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이 잘 따라주시고 사흘 동안 제 수업 제가 개발했던 3개의 교과목에 대해서 시범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우리 이준규 교수님 마지막 수업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경영 1이라는 수업으로 내일 수업을 하실 거고 이준규 교수님도 뭐 2시간 뭐 채워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뭐 열심히 하실 거고요. 뭐 2시간 아니더라도 좋은 내용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도 7시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이렇게 3일차까지 마쳤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연합창업대학원 시범 강의 또 수목금 사흘 동안 또 계속 하니까요. 다음 주에 또 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유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익한 강의라고 하셨는데 유익했는지 모르겠고. 자, 우리 또 목수진 쌤이 항상 최신 이슈를 수업에 다루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시고 계십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음에 시험 문제로 이런 것 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거 내보면은 성장하셨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들 다 김기달 쌤, 박준 쌤, 윤충근 쌤 다 수고 많으셨고, 자, 우리 권영감 쌤하고 다 황정식 선생님, 강성훈 선생님, 고광혁, 임은순, 목수진 선생님, 홍지석 선생님 다들 수고 많으셨고,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뵙겠고, 내일은 다른 수업으로 다른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